주제가 많이 듣던 얘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듣긴 한데, 참 요즘 세상이 참 급변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주제인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제목은 플랫폼 구조와 불안정 노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 노동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노동 세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큰 그림에 대해서도 뭐 본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한 몇 마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니까 뭔가 좀 계속 얘기한 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삶과 이제 노동과 기타 등등 사람의 삶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던 커다란 혁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혁명들이 있죠. 뭐 이런저런 혁명들도 얘기하고, 어떤 제일 재미있는 혁명은 전 데이트 혁명 뭐 이런 얘기가 들었었는데, 인류 역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혁명은 아마 농업혁명 아닐까 싶어요.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죠. 그죠? 선사시대. 그래서 뭐 처음 사람들이 다 뭐 나뭇가지에서 열매 따먹고 사냥해서 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농업을 발전시킨 거죠. 농업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제는 그냥 뭐 주어진 자원들을 뭐 따먹고 뭐 채취해 먹고 하다가 이제는 사람이 직접 뭔가를 키워서 재배해서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던 게 아니고 이제는 가축을 키워서 이제 뭔가 사람을 먹고 살게 됐던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런 식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타났던 산업혁명을 들 수 있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소위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발전하고, 그 전까지는 뭐 바람의 힘이나 자연의 힘이나 가축의 힘으로 동력을 가져왔던 것을 이제는 이제 뭔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 놀라운 동력을 발전시키고 기계 논리에서 기계에 의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공장들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임금 노동자가 되고 했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 시기가 18세기부터 대체로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혁명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1차,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산업혁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이제 보통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요 전환기 점에 나타났던 거죠. 이때 큰 변화들은 보면은 일단 전기가 들어오고 철도가 나아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내연기관이 들어온 거죠. 내연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20세기 들어서서 테일러 주인이 포드 주인이 뭐 대량 생산 방식이니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그런 거대한 설비에 이 뭐 그 대량 생산 방식들이 등장한 게 20세기죠. 이거를 뭐 굳이 나눈다면 2차 산업혁명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라고 막 얘기됐던 게 1970년대, 80년대 이 되면 컴퓨터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정보화 얘기를 하고 컴퓨터에 따른 뭐 새로운 변화들. 그래서 이제 뭐 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바꾸면은 기존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연화 얘기가 막 나오고 했던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 방식이 20세기의 대량 생산 방식의 한계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유연 생산, 유연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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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기술에 따른 변화들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게 또 새로운 변화냐, 아니면 이때 1970년대, 80년대 나타났던 컴퓨터 기술의 발전, 정보화의 연장선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든 어쨌든 뭐 이제는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막 뭔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되게 좀 이 자본주의의 지금 최근의 변화들 속에서 되게 선정적인 어떤 그 용어와 결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새로운 시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됐죠. 근데 이런 거를 좀 나타나는 변화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뭐 요즘 왜 전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후 위기와 뭐 기후 위기, 그다음 뭐 디지털 전환, 그다음 뭐죠? 기후 전환,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전환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우리 AI가 나오고 이런 변화들을 이제 목도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주요 특징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디지털 전환의 주요 요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화, 교환에 이제 나올 텐데요. 아직 안 나오죠. 어, 예,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봐야 될 텐데요. 디지털화라든지 그 다음에는 초연결성,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눠드린 그 한글 교환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는 디지털화,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디지털화라는 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언어라는 게 우리 왜 0과 1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0, 1, 0, 1 뭐 이렇게 이진법의 수다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0과 1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 언어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된 것 같네요.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요. 됐다고 하는데 급격한 기술 발전 나오면서 삶에 영향을, 중요한 영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요소들이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화, 초연결성, 플랫폼. 그래서 디지털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컴퓨터 언어가 모든 것을 0과 1로 바꾼단 말이죠. 0과 1로 표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단순화시키고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카메라를 보는 거 여러 가지 장면들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0과 1의 정보로 다 전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전환시키면은 다 표준화돼 있고 0과 1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전파라든지 이런 이제 이동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들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걸 이제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고,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화 한다는 게 정보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뭐 집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이제 집에 갈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컴퓨터 가지고 띠디디디 해놓으면은 집에 딱 들어가면 이미 보일러가 켜져 있고 TV가 켜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 버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물과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연결시켰기 때문인 거죠. 이 초연결을 하고 이 연결을 통해서 연결된 이 연결선들 따라서 0과 1로 바뀐 모든 디지털 정보가 교류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것은 이런 실제로 연결을 구현하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물과 사람과 모든 것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집적되는 거죠. 여기서 교류가 일어난 것들을 디지털화 0과 1란 정보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오늘날 나타나는 중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여러 사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 활동들을 해나가고 자본주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어떤 무대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아까 기차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차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냥 기차가 들어올 때 기차들이 쭉 서는 어쨌든 뭐라고 하냐 무대죠, 그죠? 여기에 한 기차가 왔다가 부산 가는 기차가 왔다가 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광주 가는 기차가 들어오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오는 기차들이 정차하는 곳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차와 사람이 다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사물과 물자가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상호작용하냐?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죠.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어쨌든 디지털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 속에서 플랫폼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플랫폼에 대한 정의로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셔르닉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 셔르닉이라는 사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플랫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그룹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 서로 다른 이용자들, 즉 고객, 광고업자, 서비스 제공자, 제작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객체까지도 망라하는 중개자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플랫폼을 정의한 겁니다. 뭐 어떤 비슷한 얘기들 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플랫폼의 정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정의에서. 그게 뭐냐 하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중개자이고 여기에 중요한 건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곳에는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내가 우리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배고프면은 뭔가를 주문을 하죠. 거기서 막 검색을 해 주문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한 것이 또 여기에 그 음식점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배달 노동자하고 연결돼 가지고 배달이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음식을 사 먹고 싶은 소위 이제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도 플랫폼에 들어오고 여기에 내가 음식을 팔기 위해서 음식점의 사람들도 들어오죠. 공급자도 들어오죠. 노동자들도 들어오죠. 이런 플랫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플랫폼에는 예를 들면은 구글 봅시다. 구글에서
네이버 할까요? 네이버에서 보면 내가 검색을 해요. 내가 뭐 이게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검색을 해. 검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검색어를 치면은 막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블로그에서 나는 이제 오늘 어디 갔더니 너무 좋았다 사진 막 찍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이걸 막 보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올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거기에 또 서비스와 재화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이용자들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플랫폼은 중개한다. 중개한다. 중개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이제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내가 블로그에서 글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내가 올린 글을 보는 거 이런 걸 다 중개하죠. 중개하는 게 플랫폼이다. 중개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개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획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중개만 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상호작용하고 뭘 하는 걸 책임지지는 않는다. 나는 다만 중개만 할 뿐이다. 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중개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건. 자, 이 중개하는 중개자가 이제 중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들을. 자, 블로그에서 글을 올린 사람이 블로그에 막 글을 올리면은 이제 보통 뭐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이러이러한 글들을 올리는구나 라는 걸 하나의 데이터로 가져가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리면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중개자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요. 페이스북을 안 하는 게 초반에 어떤 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데 뭐였냐면 페이스북 초반에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왔어요. 뭐 페이스북 뭐 연결하세요. 당신을 뭐 여기에 가입하시면 어떤 사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그다음에 뭐 여기 철폐연대 활동하면서 했던 사람들, 뭐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쭉 이제 친척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쫙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여기서 알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억 때문에 초반에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 나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은 플랫폼의 핵심은 이 데이터에 있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요것에서 주요 수익이 발생하고 요것을 이용해서 자본주의적 수익 추구 활동을 하는 것, 요것이 오늘날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경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배달하는데 그 배달 앱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한국 기업이었는데 독일에 팔렸죠, 그죠? 그게 제법 한 몇 년 됐죠. 한 5, 6년 됐나? 됐 싶은데 자, 그때 팔릴 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판매가 됐어요. 팔렸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광고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민족이 독일 민족이 돼버렸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독일 기업은 왜 그걸 샀을까? 근데 물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배달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죠. 요기요까지는 같이 통합해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배달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이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뭔가 어떻게 쓸 게 없을지 몰라도 이거를 활용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은 핵심은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속에서 플랫폼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밑에 이제 이 그림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시작하는 건 이용자죠.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에 여러 이용자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들 있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내가 뭐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비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공급자도 있죠.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된 뭐 이 라이더라고 하죠. 또 뭐 이런 이제 배달 이제 노동자들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 보면 웹툰을 보는 뭐 무료로 보든지 어쨌든 돈을 내고 보는 들어와서 보는 이용자들 있죠. 이때 소비자죠, 그죠? 근데 또 웹툰 작가들은 뭐 그림을 그려 또 올리죠, 그죠? 이런 이제 뭔가 판매자도 있어요. 판매자, 노동자 뭐 이런 데 있고 또 아까 제가 블로그 얘기했지만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올린 사람은 이거는 뭔가 이 뭐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판매하기 위해서 거래를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해. 일상 활동에서 뭔가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막 올려. 그 지도 앱에 들어가 지도를 찾는 사람들도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활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용자는 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비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그냥 일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있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도 이루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을 뭐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거래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나가서 거래는 안 하지만 하여튼 수많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이용자들이죠. 플랫폼은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중개자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를 그다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죠. 이게 수익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플랫폼 기업의 수익의 원천은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은 생산하지 않죠. 생산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의 이 핵심인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이 이용자들이다.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플랫폼 노동자일 수도 있고 공급자일 수도 있고 일상 활동에서 내가 이메일 보내는 지메일 이용해서 이메일 보낸다거나 이런 사람들 수 있고 그런 데이터는 일상 사람들이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하거나 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내 플랫폼에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들을 하죠. 당신이 우리 플랫폼 이용하면은 이메일도 공짜로 해줄게요.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여러 가지 막 유인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는 컨텐츠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걸 하고 검색도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수집한 데이터를 그 다음에는 분석 단계로 들어가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하고 플랫폼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결과들을 내오죠.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화를 해나가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막 합숙시켜요. 그래서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막 해. 또 이제 이런 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게 이제 번창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넷플릭스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봐요? 예. 넷플릭스 보면은 이제 뭘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추천 이런 걸 하잖아요. 추천 알고리즘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나면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그 개인의 특성들이 다방면으로 이제 수집이 되죠.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남성 뭐 50대 뭐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있겠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세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죠. 그래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나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오려고 하면은
아, 당신 이거 봤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추천을 해주죠. 그죠? 추천하고 이걸 보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데이터죠. 데이터를 수집해 수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고 추천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만족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서 또 소비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지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는 구글 같은 데서는 구글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까 싶은데 구글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보는 거는 광고 수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광고 수익은 왜 광고냐 하면 그냥 단순히 거기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주는 거죠. 꼭 구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뭐 하나 사고 나면 뭘 사기 위해 가지고 막 검색질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 뭐 컴퓨터 보면 계속 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 나의 선호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죠. 그 맞춤형 광고 업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거는 이제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죠. 물론 구글에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건 그것보다는 저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끌어오는 거죠. 이제 이게 제일 큰데, 근데 어쨌든 수익을 넣는다고 하면 제일 큰 수익은 광고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품화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랫폼의 기본 논리예요.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플랫폼 노동 얘기해 봅시다. 수많은 노동들이 이제 여기에 작동을 합니다. 플랫폼의 원활한 자동과 대리 수익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플랫폼 노동이 있죠. 플랫폼 노동은 주로 여기 이용자의 영역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음식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뭐 그런 그리고 아까 했던 웹툰 작가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또 플랫폼에서 노동을 하고 어쨌든 소득을 얻죠. 그죠?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 노동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임금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특고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또 그 국가 관련된 임금 노동자로서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되고 이러한 것들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불안정한 노동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플랫폼은 단순히 이런 우리가 많이 하는 플랫폼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뭔가 좀 이제 그 플랫폼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가 뭐 인터페이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디자인하고 뭐 하는 이런 노동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시켜요. AI 학습시키려면 AI 학습하는데 그냥 AI가 저절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 학습하는데 데이터 정보를 투입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주면서 요거는 개, 요거는 고양이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다 인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들을 창출한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 이게 보면 벌써부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노동법이니 뭐 노동권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노동들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워크, 뭐 클라우드 노동, 긱 노동 뭐 이런 얘기 하죠. 긱 노동은 무슨 얘기냐면 긱이 무슨 뜻이냐면요. 긱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문화에서 대중문화 대중 공연 이런 데서 그 공연하는 카페 이런 데 있죠. 그죠? 거기서 공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라이브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라이브 카페에 공연한 사람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딱 그 공연에 대한 계약을 해요. 딱 그 공연에 계약을 하고 그 몇 시간 내지 몇 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계약이 끝나. 다음에 왔을 때 또 그 시간만큼의 계약을 해요. 이런 걸 되게 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에서도 딱
하는 그 과업 그것만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계약이 끝나고 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런 걸 긱노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플랫폼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노동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플랫폼 기업이 생산으로부터 이탈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기업들은 뭔가 자기가 수익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든지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중개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한 기능들은 다 외부에서 조달을 하죠. 재미있는 편이 있어요. 택시 회사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우버인데 우버는 택시 하나도 없다. 한 대의 택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아무런 컨텐츠도 직접 생산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 기업 알리바바 요즘도 모르겠는데 요건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되긴 됐는데 그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는 뭐 소매 기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없다. 세계 최대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에서는 아무런 숙박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중개를 할 뿐이고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에서 조달하죠. 그러면 도대체가 플랫폼 기업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비슷한 예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공동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키 같은데요. 나이키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나이키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이런 걸 생산하지만 나이키는 그런 걸 만드는 공장이 없죠. 공장이 하나도 없죠. 나이키가 그렇게 하는 공장들은 보통 제3세계의 뭐 아동 노동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공도 만들고 바느질 해가지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대체로 이것도 하청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의 그 약간 마름처럼 하는 이제 중간 관리 업체죠. 이런 것들이 주로 대체로 한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 그런 업체들이 제3세계 동남아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다 외주를 주죠. 그럼 이걸 모아 가지고 결국은 나이키는 나중에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요거죠, 요거. 이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죠. 그리고 기획을 하고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죠. 다 외주만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공동 기업이라고 그래요. 공동,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게 무언가 자기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이 산업 전체의 그걸 다 자기가 장악하고 수익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많이 이제 그 새로운 현상 좀,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랫폼은 아무것도 안 해. 안 하고 있지만 오로지 중개를 통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생산이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출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건데 생산 기능은 두지 않고 다 외부로부터 넘겨버리고 외주화하고 생산부터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 전략의 오늘날 주요 잘 나가는 기업들의 수익 전략의 변화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잉여가치 직접 생산해서 잉여가치 이전으로 전략이 변화했다. 이것도 이제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나이키 같은 걸 봐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노동력을 고용해서 노동 과정을 조직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를 만드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창출한 가치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잉여가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주요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의 주요 전략들이 자기가 직접 뭔가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남들이 만드는 수익을 그냥 자기한테로 집중시키는 방식이 주요 전략이다. 사실은 뭐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도 무수익 광범위한 하청망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그래도 이제 또 내부의 생산 기능들이 있긴 한데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내부의 기능들이 없이 모든 걸 외부에 통해서 조달을 한다. 이게 가능함이는 뭐냐면 실제로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해낸다거나 가치를 창출해낸다거나 하는 과정 전체가 언제든지 외주화될 수 있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안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체, 중개기업, 플랫폼, 기업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항상 되게 불안정해지고 불안정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과 관련시켜서 또 재밌는 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쟁점입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플랫폼, 그러니까 공유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또 따지고 보면 플랫폼을 공유 경제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플랫폼이라는 곳에 수많은 자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 경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공유 경제일까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은 공유 경제 하면은 좀 저는 오히려 플랫폼 고전의 공유 경제에 좀 더 가까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운동 뭐 이런 거. 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별로 쓰지 않는 유휴 자원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치면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 프로그래머들이 막 자기가 막 짜가지고 했던 프로그램들을 어디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활용해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옛날에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그런 거였죠. 이렇게 이제 뭐 공짜로 자기의 재능들을 기부한다거나 자기가 했던 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게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공유 경제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어떨까 보면 플랫폼은 어쨌든 플랫폼형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모인다라는 의미에서는 공유일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공유하지는 못하죠. 그죠? 공유하지 못하고 이 데이터는 플랫폼 업체의 소관이 되죠. 소유물 되고 거기에다가 저작권을 걸어요. 뭐 특허 이런 걸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이용자들이 막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이거를 플랫폼이 독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이거 교환해 보시면 엔클로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엔클로저라고 해서 이제 다 울타리를 치고 가로막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은 이 독점해서 자기가 독점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독점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독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독점을 확대해야 돼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긴 하시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뭔가 가치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 쓰시죠? 텔도 쓰고 카카오톡 쓰는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뭐 이제 그런 카톡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다른 게 하여튼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은 뭐 그거 쓴 사람 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봤자 다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죠. 그럼 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나도 카톡을 쓴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쓰고. 그럼 내가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점점 더 사람이 많아져.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뭔가 SNS를 쓰려면은 카카오톡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용자들이 더 많아져야지만 더 많은 이용자들 또 끌어들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플랫폼은 공유 경제라기보다는 독점 경제라고 보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독점의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쟁점이 데이터 독점의 문제입니다. 아, 우리 조금 졸리시나요? 우리 기지개 한 번만 켭시다. 예. 네, 안 졸리나요? 예,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 뭐 지금 지칠 때가 됐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앉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앉아서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서서 하는 겁니다. 자, 플랫폼의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플랫폼은 자기가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산하는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을 확보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생산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제공한 데이터가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뭐 받는 거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약간 그 이메일 좀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중요한 SEO에게 핵심적인 것들을 제공하는데 받는 건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지도 못해. 내가 제공한 데이터고 내 정보가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도 못해. 뭐 원래 데이터 내가 생산한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 의사결정 참여는커녕 그냥 뭐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독점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민주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 플랫폼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틀에서 좀 접근을 해왔어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서 이제 더 나가서 과연 이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게 맞는 거냐? 독점을 통해서 획득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환원이든 뭔가 어쨌든 규제들이 필요하겠죠. 더 나가서 이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 이런데 데이터 생산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민주화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 거의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쟁점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플랫폼에 이제 아까 넷플릭스가 제 추천 알고리즘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또 볼만한 프로그램 추천을 해줘. 추천을 해주고 또 그걸 보고 나면 또 새로운 추천을 해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비슷한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어떤 내가 좀 보기에 좀 내하고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그걸 봤어.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것들 추천해주면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이제 또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식상해지니까 비슷하지만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들을 점점 가게 되겠죠. 그럼 나는 항상 뭐 여러 가지 보지만 맨날 비슷한 것만 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야. 이거면은 되게 극단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극단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 화할 수 없는 합의 지점들이나 어쨌든 접점이 없이 전부 다 극한적인 대립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우리 지금 왜 뭐 극우 뭐 얘기하고 태극기 부대 뭐 얘기하잖아요. 극우 태극기 부대에 그것도 우리 극우 유튜버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도 저희 집에 이제 어르신도 보면은 낮에 뭐그 맨날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민주노총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여기 큰 액자로 북한 지령이 써져 있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민주노총 자주 간데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이제 막 하는데 이런 게 어디서 나온가 봤더니만 이제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별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막 하죠. 근데 이걸 보다 보면 계속 그런 비슷한 것들만 계속 보게 돼요. 전혀 다른 의견들은 접할 기회가 없어.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맞구나. 이게 세계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뭐 확증 편향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필터 버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사회가 극단화되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서 나는 문제가 아닌가 오늘 나타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플랫폼은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은 자영업과 임금노동의 경계 영역에 위치한 모호하고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양산합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그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로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취업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막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개인 사업자죠, 그죠? 개인 사업자로서 그래서 형식을 보면 자영업자예요. 근데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처럼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뭐냐 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4대 보험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근로기준법 최소한의 보호도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되게 모호한 자영업하고 임금노동 경계 영역에 있는 모호한 노동 형태를 양산하고 그 자체로 되게 불안정한 노동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랜서란지 그런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없고 플랫폼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이 통제되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다르죠. 회사에서 어쨌든 노동 통제를 한 것과 다르게 AI를 통한 통제, 일단 별점 통제 이런 거 보세요. 별점 통제, 고객이 별점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뭐 자기 이제 그 성과나 소득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별점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통제하고 이게 더 막 힘들죠,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의 새로운 어쨌든 통제 양식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재밌는 제 밑에 있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우리 일강을 하셨던 장기현 동지가 썼던 표현이에요. 플랫폼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가시화한다. 별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근데 서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가시화해요. 그렇지만 통제는 비가시화한다. 통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별점의 인증을 통해서 통제한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별점을 잘 받기 위해서. 자기 통제하는 거죠. 통제는 비가시화한다. 노동 시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딴 때는 쉬고 이런 게 그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더 회사에 취업해서 출퇴근한 노동자보다 훨씬 더 불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계속 그 쉬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들어가서 뭔가 주문이 왔는가 일감이 왔는가 계속 검색해야 되고 검색 안 하고 오랫동안 검색 안 하면 그게 또 뭐 제대로 검색 안 한다고 해서 일감을 제대로 안 주기도 하고 낙인 찍혀서 그래서 쉬는 시간과 그러니까 휴식 시간, 여가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딱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죠. 노동 시간을 특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경쟁은 딱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막 가시화해서 서로 경쟁은 심화되지만 통제라든지 노동 시간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불명확해지는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더 나가서 한편으로 플랫폼은 다양한 유령 노동을 양산한다. 이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플랫폼이 얻는 수익은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얻는 수익처럼 보입니다. AI 이런 게 상징적이죠. AI라는 게 기계 스스로 알아서 막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뭔가 그로부터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수익은 인간 노동의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외관상으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 노동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 컨텐츠 조정, 토픽 트렌딩, 데이터 라벨링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조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검색,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지 그거를 뭔가 계속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19금의 아주 이상한 야동들이 그냥 막 올라올 수도 있어. 아무 무차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점검하고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영역들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고 기계가 발전해서 자동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영역에서 또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럼 또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온라인 명함 플랫폼 뭐죠? 그 유명한 게? 예? 까먹었. 예? 아, 리멤버인가? 예. 리멤버가 처음에 떴던 게 그거죠. 사람이 이걸 딱 찍어서 보내면 그, 자기 명함을 딱 찍어서 올리면 거기 사람들이 막 쳐가지고 딱 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뭔가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되기 이전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하면 끝 아니냐 싶겠지만 제가 그 교환해 보면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보면 재밌는데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동화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사람이 막 하다가 점점 자동화가 점점 돼가지고 이제 결국 자동화로 100% 대체를 했어요. 그럼 이 발전된 이 기술을 여기에만 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려고 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영역이니까 아직 기계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인간 노동이 필요하죠. 또 막 하다가 여기 자동화 막 돼가지고 100% 완전 자동화 됐어. 그러면 또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또 새로운 영역에 넣으면은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노동들이 계속 요구되게 돼요. 자, 그래서 토픽 트렌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픽 트렌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올리냐라는 거예요. 이때 올릴 때도 이거를 100% 자동화하기가 힘들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점검하고 검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자동화 최종 단계 역설처럼 자동화 되겠지만 또 새로운 영역들이 나타나고 한단 말이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AI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아야 돼. AI가 학습하려면 이 그림은 개다. 개. 이거는 고양이다. 고양이. 표시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AI가 하는 이제 그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수익이 획득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수많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 때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하고 또 좀 달라요. 잘 안 보여. 근데 이런 노동이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이에요. 극도의 긴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과업 단위로 단가가 줘져요. 요거 한 가지를 하면 아까 뭐 개, 고양이 표시하는 거 있잖아. 이 그림에서 요건 개다, 고양이다 분류할 때 하나를 분류하면은 얼마. 근데 이 얼마가 정말 작아요.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해야지만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이 정도의 이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로 치면 우리 인력눈 붙이기예요. 인력눈 붙이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인력눈 붙이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하게 그 미세한 작업이고 극도로 파편화되고 단순한 업무들을 극단적으로 낮은 단가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걸 되게 미세 작업, 크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거죠. 긱 노동, 아까 긱 얘기했죠. 계약 단위가 굉장히 짧고 이런 노동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스트 워크라고 한다. 왜? 데이터가 있고 기술이 자동화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서 고스트웍이 나타나죠. 자, 근데 이 유령 노동 고스트웍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이전부터 그런 고스트웍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시설 관리, 건물 같은데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통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실 청소해 주신 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거의 뭐 이건 그냥 유령 취급하잖아. 보통 이런 거를 이런 극단 그런 노동들 보통 고스트웍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런 고스트웍이 대규모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런 고스트웍이 또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물류센터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물류센터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창고라는 이미지가 크죠. 창고, 물건을 보관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잘 없어.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이런 노동 환경 자체가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창고 기능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세팅이 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작업 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고스트웍의 특징인데,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은 그런 만큼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 노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우선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것들 좀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뭐 노동권을 여기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 좀 해봅니다. 자, 요 챕터는 뭐냐 하면 이 시트는 이제 좀 더 나가보자.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제 플랫폼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 디지털화되면서 나타나는 노동의 변화들을 크게 한번 보자. 오늘날 디지털화가 막 진행되면서 노동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냐라는 거를 저는 이걸 노동의 탈경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일과 여가, 일터와 집터, 노동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약화된다. 요거는 지금 한글 교환은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했죠. 그죠? 뭐 쉬는 시간과 여가 시간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노동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힘들어. 노동 시간을. 그게 일상생활에서 노동이 들어와 있어요. 정보화가 우리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했죠. 정보화가 막 진행되면서 엑셀이 들어오면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일이 참 편해졌다라고 하지만 잘 따져보면 엑셀이 들어오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 엑셀 없으면 잘 안 해도 되는 것들 많이 하게 돼. 그 다음에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가 발전하니까 퇴근해도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하고 계속 연결이 되죠. 그 막 상사가 뭐 우리 뭐 부장이 뭐 밤중에 새벽에 막 뭔가를 자꾸 보내서 뭐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휴가를 떠났는데 거기서 계속 SNS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업무가 끝나고 이제 집에서 쉬는데 막 계속 학부모로부터 뭐가 오고 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과 노동 간의 경계가 상당히 약화된 거죠. 딱 구분이 됐던 작업장, 일터와 집터 이게 딱 구분이 됐던 것이 점점 흐릿해졌죠. 탈경계가 나타나요. 비물질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뭐 아우토노미아 자율주의자라고 해서 네그리 하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얘기들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플랫폼 제가 아까 얘기할 때 플랫폼에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건 이용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이용자는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고용되거나 어디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 활동을 한 거야. 일상생활에서 그냥 메일 보내고 검색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막 이래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기업의 수익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뭐 특고도 아니고 그냥 활동을 하는데 이게 기업 수입의 핵심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이 노동들을 이제 비물질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게 과연 어느 게 수익을 내는 노동이고 어느 게 노동이고 어느 게 노동이 아니냐, 일상생활이냐, 이게 구분이 이제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역이 기업의 수익 영역으로 포섭되는 것, 이제 요것들, 네,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밑에 부분입니다. 고용과 자영,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고용의 영역에서 이 그림 잘 안 보이시면 이 교환 보시면 돼요. 교환의 그림을 보시면 돼요. 왼쪽에 보면 고용의 영역에서 임금 노동자들은 점점 임금 노동의 성격을 점점 희석화된, 희미해져 가요. 모호해져 가요. 이제 정규직이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졌죠. 그죠? 비정규직이 들어왔어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 고용보다는 간접 고용이 이제 또 막 생겨났어. 그럼 간접 고용도 넘어서서 이제 특고가 등장했어요. 특고라는 건 이제 드디어 이제 고용 형식이 완전 생략한 형식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의 성격을 점점 약화돼 가는 방식으로 변화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반대쪽에서 자영 영역을 보자. 자영업자들이 점점 자영업자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 비슷하게 변화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데가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제 프랜차이즈 문제 많았잖아요. 그죠? 편의점 점주는 옛날에는 구멍가게 사장님이었죠. 그죠? 구멍가게 사장님은 사실은 참 구멍가게 장사 안 되고 이래도 어쨌든 밤새 뭐 자기가 불 켜놓고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안 되겠다, 불을 끄고 오늘 들어가야 퇴근해야 되겠다 하면 퇴근하죠. 그런 정도의 자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영업자라는 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있는데 이제 편의점 사장님은 그 자유도 없죠. 그죠? 퇴근하고 싶어도 퇴근하면 안 되죠. 그죠? 24시간 해야 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자율성들이 떨어져.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나? 사업을 그만 접어, 안 되겠다. 이제 사업을 그만 접으려고 하니까 당신 몇 년 계약했으니까 몇 년 계약 전에 사업을 그만 접으면 위약금 내시오. 위약금이 어마어마해. 사업 접지도 못해. 이런 식의 전혀 되게 이제 어디에 취업해서 누군가의 감시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임금 노동자는
고용된 노동자는 고용의 형식이 점점 약화되면서 자영업자 비슷하게 하고, 자영업자는 또 그 자영업자의 독립성을 상실하면서 어디 그 종속된 그런 노동자 비슷하게 이제 움직여 간단 말이죠. 그 두 개가 좀 수렴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수렴한 경계에 고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도 아니고 이런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생겨나요.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이죠. 플랫폼 노동은 처음부터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런 이제 그런 모호한, 그래서 아무런 자영업자의 독립성도 없고 임금 노동자로서의 그 근로기준법을 보호받는 노동권도 없고 이런 이제 영역들의 새로운 그 일자리들이 막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동과 자영이 고용과 자영의 영역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탈경계화되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형식의 노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제 주요 이제 현상들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갖는 함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임금 중심 사회라는 말을 썼어요. wage based society. 그래서 임금 기초 사회, 임금 근거 사회, 뭐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프랑스의 이제 사상가인데 앙드레 고우를 한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책.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1980년대인가 이때 죽은 사람이에요. 작고한 사람인데 그냥 재밌어요. 막 그 되게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가지고 부인이 되게 그 큰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그날 부인이 죽는 날 자기도 같이 부인하고 손잡고 같이 죽어요. 자살을 해. 네, 그렇다. 이런 사람인데 이 정말 그 1980년대, 70년대 이때 썼던 게 그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임금 중심 사회 이런 개념입니다.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노동이라고 할 때는 그냥 노동을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이거는 노동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노동이. 사회에서 이거는 노동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거는 주로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 대표적인 게 임금 노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취업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하든지 자기 사업을 하든지 자영을 하든지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노동만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닌 거는 별로 인정 못 받았어. 대표적인 게 그렇죠. 가사노동이죠. 가사노동은 뭐 돈을 버는 노동도 아니고 돈을 버는 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쉬고 즐기는 집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는 사적인 활동으로 치부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뭐 여러분들 이제 그 활동 많이 하시다니까 보수 없이 하는 활동들도 많죠,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더 나아가서 사회도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 임금 노동이나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복지나 권리가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했어요.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직장 염사까지 막 확대되죠. 건강보험도 지금 주로 직장 건강보험과 뭐 지역 보험이 또 나눠져 있죠, 그죠? 사실은 이제 이게 계속 끊임없이 통합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직장이 있는 사람에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보험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도 지금 누구나 막 주어지고 있지만 직장에 있는 사람은 원천 징수를 하죠. 그것도 이제 뭐 국민연금도 그 비정규직
간접 고용, 특고 이렇게 가면 또 적용이 잘 안 되죠, 그죠? 그 임금 노동 형식이 점점 약화되면 적용이 잘 안 돼. 그다음에 뭐 이제 그거를 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막 가입하는 국민연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장에 취업한 것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고용보험 이런 게 막 전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뭐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코로나가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거리를 막 다 잃고 하는데 진짜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았죠. 플랫폼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노동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보호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돼 있어. 아까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가지 임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배제된다는 얘기를 했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가 설계되어 왔어요. 20세기에.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장되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나의 정체성도 내 직장을 중심으로 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사무직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명함을 주죠. 명함을 주면 명함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악수를 하고 명함을 받아. 저도 이제 뭐 이제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와가지고 이제 뭐 막 저런 명함들 막 줘요. 그럼 저도 막 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딱 명함을 받아가 봐.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니는 어떤 직급의 사람이구나. 라고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내 명함을 주면서 나는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정체성이 내가 다니는 직장, 하는 일하고 연계돼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쌍용 자동차 그때 정리해고되고 막 할 때 투쟁한 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자살했죠. 그죠? 자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내 직장과 내 정체성이 많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형성되었고 여러 가지 권리가 발전했고 복지가 발전했고 했단 말이죠. 자기 정체성도 형성되어 왔고. 자, 그런데 이런 임금 중심 사회가 오늘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드러나고 있다. 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축소 얘기 많이 하죠. AI가 점점 하면서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느냐, 일자리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AI가 있다고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무조건 일자리가 대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것을 기계가 하는 것이고 어떤 거는 사람이 하는 거냐를 결정하는 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AI가 좋고 아만 뭐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 사람이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양이 축소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일자리의 질에는 큰 영향들을 미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불안정 노동들이 양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변변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정규직이 언젠가부터 정규직이가 되게 막 선망의 대상이 됐잖아요.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이런 얘기는 보면은 사실은 이 그런 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비정규직보다는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점점 그렇게 정규직이라는 형식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권리가 주어지고 사회적 보호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러던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노동의 탈경계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나 임금 노동의 성격이 모호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노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가 점점 부재하죠. 사각지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호가 부재한 형태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고용된 노동이나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제도가 한계에 노정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시화공단에 혼자 사는 청년 노동자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한번 글을 쓴 게 있어요. 이게 벌써 올해 좀 몇 년 됐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때 그 시화공단에서 일을 하는 또 뭐 상당수는 많은 사람들 비정규 노동자들 있죠. 결혼 안 한 청년들이에요. 청년이지만 보통 뭐 20대 후반도 있지만 30대가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특징들이 그렇더라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왔냐라고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때 제가 인터뷰했던 노동자들이 최종 학력이 대졸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교 워낙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변변한 대학을 잘 못 가고 이거 뭐 가봤자 졸업해봤자 비전도 없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미 학교를 때려치는 사람도 많고 막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어릴 적부터 막 사회에 나가요.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이것도 하다가 또 젊을 때 뭐 객기도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일하다가 돈 벌면 뭐 술 먹고 다 써버리고 또 이제 딴 데 가서 또 뭐 다 하다가 뭐 어리니까 잘 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뭐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해가 버리고 뭐 막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면은 제조업 공단을 오더라고요. 왜?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은 똑같아. 다 최저임금이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잔업하고 하면 어쨌든 일 많이 해서 그 월급은 그냥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평생 이거 일할 건 아니고 그냥 젊을 때 한동안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돈 벌어가지고 이제 떠나겠다라고 막 오더라고요. 근데 잘 못 떠나요. 이렇게 막 일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주어지는 임금이나 이런 조건들이 뭐 너무 별로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디를 떠난다거나 하지 못해. 그런 경우가 다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동자들이 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힘들어.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내 나중에는 떠날 거야. 여기 애착이 있겠어요? 애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하는 직업에 내 직장에 나의 정체성을 두겠느냐? 안 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뭐 자기가 일하는 일터, 노동조합 이전에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내 할 때가 아니야. 난 딴 데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임금 노동이나 직장과 자기 직장을 근거로 자기 정체성 형성하던 때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임금 중심 사회가 한계를 노정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진짜 위기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사회에서 어떤 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반 이제 노동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차 갈수록 보호나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한계가 노정된 상태에서 이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노동권을 얘기했는데요. 노동권은
이제 우리 많은 특권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투쟁을 할 때 이게 임금 노동자, 그 근로자성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로자성이 있고 없고를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당장에 이제 투쟁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좀 더 나가보면 이렇게 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다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로자성을 해서 특정한 근로자를 인정을 받지만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새로운 직종들이 막 많이 계속 생기고 있어.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과연 근로자이고 아니고 뭐 임금 노동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줄 수 있는 노동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권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어쨌든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죠. 그게 되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방식의 어쨌든 새로운 틀을 이제 근본적으로 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나 여러 가지 노동권이나 이런 전반에 대해서 좀 이 탈경계화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이 새롭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